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삼성의 창업주 후암 이병철 회장님의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를 알까 합니다. 문맥상 너무나도 훌륭한 후암 이병철 회장님을 이병철이라고 호칭하여 부르겠습니다. 먼저 이병철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리 크지 않은 체격의 호리호리한 편이었다. 키 167cm에 체중이 60kg을 넘지 않았다고 하니 지금은 물론 당시에도 작은 편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군살이 없고 윤곽이 갸름했다. 본인도 스스로의 생김새를 잘 알고 있는 터라 평소 자신의 얼굴을 두고 곧잘 양의 상이라고 말하곤 했다. 젊은 시절부터 얼굴 곳곳에 주름이 많았다. 하지만 그의 주름살은 결코 밉살스럽지 않을 뿐더러 아무에게나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특히 눈 언저리에 있는 잔주름은 그의 지성과 품위를 드러내는 황금 주름살 같은 것이었다. 이병철의 귀를 보면 갸름한 얼굴에 비해 꽤나 큰 편이다.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마치 귀마개를 한 것처럼 보인다. 이병철은 큰 귀와 양의 모습을 닮은 얼굴이 돈이 잘 붙는 관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눈은 크거나 눈매가 가늘진 않지만 늘 예리하고 깊숙한 시선을 담고 있다. 오똑한 코는 갸름한 얼굴과 조화를 이루며 보다 지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입은 얼굴 윤곽에 비해 큰 편으로 북유럽 사람처럼 얇으면서도 가지런하다. 그의 헤어스타일은 흰머리가 제법 희끗희끗 섞여 있긴 하지만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말끔하다. 이렇듯 이병철은 항상 단정한 옷차림으로 빈틈없고 깐깐한 인상을 풍겼다. 그의 성격과 스타일, 성향으로는 그의 내면은 절제로 요약된다. 멈춰야 할 때와 나가야 할 때를 정확히 판단했고 무엇보다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꼭 필요한 말만 했다. 이병철은 여느 CEO와는 다른 점이 많은 독특한 인물이었다. 매섭고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성격은 적지 않은 에피소드를 남겼다. 1980년 7월 정경련에서 행한 강연에서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한가한 것을 가장 싫어하고 못 견디는 성미입니다. TV를 보면서도 신문이나 잡지를 읽고 이야기합니다. TV는 세대를 동시에 켜놓고 보는데 우리 국악과 권투 중계를 즐겨봅니다. 국악은 오래된 취미이고 권투는 투지에 불타치고 받는 것이 볼만하며 한쪽이 KO승을 거둘 때 몹시 통쾌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기질을 두고 대담함과 세심함이 통합된 성격이라고 합니다. 공들여 키운 기업을 내주고도 눈 하나 꿈쩍 않는 대담함이 있는 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작은 부분까지 빈틈없이 챙기는 세밀함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성격은 운명과도 같다. 성격이 인생을 좌우하고 바꾸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병철의 인재관은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했다. 기업이 곧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는 단순히 사람을 중시하기에 앞서 기업이 사람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기업이 단순히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의 이윤을 남기는 것뿐 아니라 인재 양성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발전을 돕는 조직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그는 주변 사람들을 엄하게 다루면서도 능력을 매우 중요시했다. 삼성의 인재 제일주의는 그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경영의 핵심 주제였다. 이병철은 평소 사업의 성패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는데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반발의 확률밖에 자신이 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좋은 인재를 뽑는 일을 어려워했다. 특이하게도 그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독서에 의존했다. 그는 성실한 독서가였다. 젊은 시절부터 독서를 즐겼다. 인생 초기 독서는 교양을 위한 것이었지만 1950년대 삼성물산, 제1제당, 제1모직 등을 잇따라 창업한 뒤 인재 채용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난 뒤에는 폭이 더욱 넓어졌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사람에 대한 공부 위주로 독서를 이어간 것이다. 이병철은 일생에 걸쳐 총 57가지 사업을 벌였다. 26세의 선친으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아 도정업을 한 것을 시작으로 타계 직전 삼성데이터 시스템 1985년과 삼성경제연구소 1986년의 설립까지 불과 반세기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는 이 중 44가지 사업을 성공시켰다. 96%라는 경이적인 승률에는 양적인 비중도 컸지만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다양했다. 이병철의 성공의 첫 번째 요소로는 단연 삼성의 비서실을 들 수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와 미쓰이, 스미토모 등의 비서실을 벤치마킹해
삼성의 비서실 체제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마침내 삼성 비서실은 기획, 인사, 정보, 기술, 감사, 홍보 등 소위 국내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엘리트 본부로 거듭난 것이다. 삼성 비서실의 진가는 다른 기업에게도 알려져 곧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기아그룹은 비서실, 현대는 종합기획실, SK는 경영기획실 등의 이름으로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병철의 두 번째 성공 비결은 특유의 완벽주의다. 이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은 깐깐함과 치밀함을 가진 이병철의 성향에서 비롯됐다. 돌다리도 그것을 두들겨 본 사람이 건너가야 비로소 자신이 건너는 이러한 그의 완벽주의는 곧 삼성의 기업 전체의 체질로 퍼져나갔다. 이러한 이병철에게도 무승부와 패배는 있었다. 일에 임하는 그의 철저함과 치밀함에도 불구하고 총 11가지의 사업이 무산됐다. 사업의 귀재답지 않은 기록이다. 사업을 계획할 땐 무려 90가지 항목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철저함, 120%의 목표를 세워 100%를 달성한다는 치밀한 목표 관리, 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위험이 높은 반도체로 모험을 할 만큼 승부 기질이 남달랐던 그였지만 인간적인 한계 또한 있었던 것이다. 세월의 장사 없듯이 그런 이병철도 67세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는 처음에 수술을 거부하고 국내 치료를 원했지만 사촌형인 고려병원 이동희 박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일본행을 택했다. 이병철은 수술 이후에도 절제된 생활로 11년을 건강하게 살았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이병철은 이때 자신의 뒤를 이을 후기 구도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일본 출국 전날 밤, 이병철은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렀다. 출장 중이던 삼남 이건희를 제외하고 장녀 이인희를 비롯한 6명의 자녀들은 용인에 있는 그의 거처에 모였다. 이병철은 삼성의 후계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앞으로 삼성은 건희가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 장남인 이맹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차남인 이창희는 물론 누이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와 틈새가 있긴 했지만 10년 넘게 후계자로 경영 수업을 쌓던 이맹희에게 삼성의 총수자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가족들 모두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건희는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나이도 35세에 불과했다. 이병철이 장남인 이맹희를 두고 굳이 이건희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병철은 삼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오래전부터 고심해왔다. 일찍부터 이맹희와 차남 이창희에게 후계를 위한 회사 경영 과정을 거치게 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그의 결심은 이건희로 향했다. 이병철은 후엄자전에서 이맹희와 이창희가 배제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삼성을 올바르게 보존시키는 일은 삼성을 지금까지 일으키고 키워온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후계자의 선정에는 덕망과 관리 능력이 기준이 안 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보다는 기업의 구심점으로서 그 운영을 지휘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주위에 권고도 있고 본인의 희망도 있어 장남 맹희에게 그룹 일부의 경영을 맡겨보았다. 그러나 6개월도 채 못 되어 맡겼던 기업체는 물론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본인이 자청하여 물러났다. 차남 창희는 그룹 산하의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복잡한 대조직을 관리하는 것보다 알맞은 회사를 건전하게 경영하고 싶다고 했으므로 본인의 그 희망을 들어주기로 했다.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해 이병철은 두 사람은 총수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1967년 장남과 차남이 주축이 되어 만든 삼성기획위원회와 그 이후 결성한 오잉위원회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삼성기획위원회와 오잉위원회는 모두 삼성의 경영시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었다. 삼성기획위원회는 이 회장이 매주 하는 사장단 회의와 달리 상설기구가 아닌 단지 회의를 위한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적합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오잉위원회였는데 이는 삼성기획위원회의 상임위원과 같은 성격, 장남 이맹희와 차남 이창희 제1모직 부사장을 비롯해 이은택 제1모직 사장, 이일섭 신세계백화점 사장, 김내성 중앙개발 전무 등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적잖은 혼란과 시행착오 끝에 조직이 곧 해체되고 이병철은 이은택 제1모직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을 문책했다. 바로 이때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건희가 후계자로 지목된 것이다. 이건희는 그 이후로 이병철을 따라다니며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받게 되고 1987년 이병철이 작고할 때까지 총수가 되기 위한 과정을 꾸준하게 거쳤다. 이병철은 이건희에게 그룹의 전 재산인 93.6%에 해당하는 지분을 넘겨준 것이다. 이병철은 이건희에게 경영권 전부를 일임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몫을 장녀 이인희와 장남 이맹희, 차남 이창희 등에게 할당했다. 이는 삼성의 경영체제의 특성을 분명하게 이어가는 한편 자녀들에게도 유산을 분배해 경영 상속과 분가 원칙을 동시에 적용시킨 것은 단순 상속으로 인해 불거질 경영권 다툼을 방지하고 주주들의 견제를 막으면서 경영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는 그만의 치밀한 포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병철은 이러한 경영 상속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기업은 생물처럼 영속되며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은 기업가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가 약했던 이병철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소화 기능을 보강하려 비교적 일찍부터 골프를 배웠다. 일주일에 3일, 월수금 오후에는 골프를 칠 정도로 열심히 했다. 골프를 시작한 뒤로는 소화도 잘 되고 몸도 튼튼해졌으며 긴장감 또한 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의 건강 비결로 무리하게 일하지 않는 것을 꼽았다. 내 건강 비결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 건강에 무리를 주지 않을 만큼 활동하고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아무래도 옛날 젊었을 때의 정력과는 차이가 나니까 내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알맞게 일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다. 이순의 나이를 넘기면서부터 그는 마음의 여유를 중시했다. 먼저는 건강을 위해서였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증거였다. 이러한 이병철도 1987년 겨울 78세를 끝으로 굴곡 많은 지난 날들을 뒤로 한 채 영면에 들었다. 이병철은 그 긴 세월 동안 자신만의 기업을 세우고 맨 앞자리에서 이끌어오면서 누구의 뒤도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약점인 지나친 냉철함마저 바꾸려 하지 않았다. 오로지 타고난 본성과 그만의 추진력으로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에게는 스승이 따로 없었다. 움직이는 계산기로 불리는 세계은행의 맥나마라 총재, 박력있고 건실한 동경지 포전기의 도코 사장,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매사를 처리하는 삼성물산의 미즈카미 사장 등을 존경한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이것조차 그의 나이 70세를 넘긴 훗날의 얘기일 따름이다. 이병철은 스승 대신 운명론을 믿었다. 그가 보기에 재물이나 지위는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었다. 운명적으로 얻는다 해도 단순한 불가항력이 아닌 하늘의 돌이나 우주의 섭리의 수능에 정해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이병철이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다. 사람은 능력만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운을 타고난 것은 물론 때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운이란 그렇듯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다. 오죽하면 운을 기다리는 건 곧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생애 중 일대 전환의 기회가 될 특별한 운을 만나는 것, 고작 한두 번에 지나지 않을지 모를 일이다. 운을 놓치지 않고 잘 타려면 역시 운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종의 둔한 성품이라고 할까. 운이 트일 때까지 버티는 끈기라고 해도 좋겠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운을 바라는 굳은 신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이병철의 주장이다. 둔한 성품과 끈기가 따르지 않을 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도 그만 놓치고 만다는 것이다. 이병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냉철함과 침착함, 완벽주의와 인류정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큰 일을 이룬 위대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그는 인가를 예리하게 통찰할 줄 아는 성숙한 기업가였다. 어떤 기업가는 불굴의 개척 정신을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공존의 합리 경영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이병철은 이 모두를 아우르면서 시대의 불투명함을 품을 줄 알았던 한국 재계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최고의 경영자였다. 시대는 항상 또 다른 새로운 리더를 갈망하고 있다.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된
현대사회 속에서 등불과 같은 리더십을 정해 내릴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시대의 변화를 읽는 통찰력과 전통적인 덕목을 갖추고 기준과 대안을 제시할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꿈꾸고 있다.